자, 안녕하세요. 오늘 한국사 디딤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 그리고 대한제국과 광물개혁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간단하게 되짚어보면서 흐름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면서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면서 정부가 동학 세력을 진압을 하지 못하자 청나라의 군대 원병을 요청을 했고 텐진 조약에 따라서 청과 일본의 군대가 모두 조선에 파견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정부군은 이 두 나라의 군대가 충돌할 것을 우려를 하여 전주에서 동학군과 화약을 맺게 되고요. 그리고 정부는 독자적인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교정청이라고 하는 기구를 만들었죠. 그런데 일본은 그 군대를 가지고 경복궁을 불법으로 점령을 한 다음에 내정개혁을 강요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청나라와의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때 내정개혁이 가보개혁이죠. 자, 그러면서 가보개혁이 1차, 2차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결국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한 이후에 누가 승리했지? 일본이 승리했죠. 그래서 일본이 승리를 한 이후에 이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 조약에 따라서 일본이 랴오둥반도를 할양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영토 할양의 이견을 가진 러시아가 프랑스, 독일을 끼워서 삼국 간섭을 일으키게 되고요. 결국 일본이 그 랴오둥반도를 다시 청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이후에 조선이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친러 정책을 국왕 중심으로 추진을 하게 되고요. 이 친러 정책의 중심에 명성황후가 있다고 생각을 한 일본은 자국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만행을 저지르게 되죠. 그게 바로 을미사변입니다. 이 이후에 고종을 협박해서 다시 친일내각을 수립을 하고 을미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앞선 영상에서 오류 하나 잡아줬죠. 을미개혁을 추진을 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을미개혁을 추진을 하게 되지만 이 일본의 군사적인 위협 그리고 신변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인해서 고종이 본인의 처소를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기는 아관파천을 단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고종의 신변을 보호해주는 러시아의 영향력은 커질 수밖에 없었겠죠. 게다가 일국의 국왕이 본인의 신변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해서 다른 나라에게 본인을 의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국가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자주성을 훼손당한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그 이후의 목표는 이러한 훼손된 자주성을 어떻게 회복할 것이며, 그리고 러시아나 기타 다른 국가들에게 이제 빼앗길 이권들, 그리고 뭐 이런 외국의 영향력을 어떻게 다시 몰아내고 자주권을 회복할 것인가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독립협회 그리고 이후에 배울 대한제국의 광무개혁의 내용들은 이러한 실추된 우리의 국권을 회복하고 자주성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이러한 우리 민족의 움직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독립협회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독립협회는요, 1896년에 창립이 되는데요. 이 아관파천이 1896년, 선생님이 연도를 계속 잘못 말했네요. 1896년 2월에 단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관파천 이후에 조선의 자주성이 훼손되고 러시아나 열강의 이권 침탈이 심화된다라고 이제 심화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었고요. 특히 러시아에게 우리가 이권을 많이 주게 되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러시아에게 국왕의 신변을 의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지만 기타 다른 국가들도 최애국 대우를 내세워서 러시아에게 주었던 이권과 비슷한 것을 요구를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열강들에게 이권이 빼앗기게 되는 상황이 엄청 가속화가 됐어요.
예를 들면 러시아에게 뭐 삼림채벌권을 준다든지 미국에게는 광산채굴권을 준다든지 등등 이런 상황에서 이 갑신정변을 주도 후에 일본 그리고 미국으로 망명을 했다가 귀국을 한 서재필을 중심으로 개화 관료들 그리고 지식인들, 민중들까지 모두 참여하는 이러한 단체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배울 독립협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협회는요 크게 두 가지 기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손상된 아관 파천으로 훼손된 국가의 권위를 되찾자. 그리고 대내외적으로 우리 조선이 자주국임을 내세우자.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권위를 되찾고 자주국임을 내세움과 동시에 이 서재필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의 망명을 가서요. 그곳에서 민주주의를 직접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근대국민국가라고 하는 것은 이래야 하는구나. 라는 이런 청사진을 가지고 귀국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처럼 민주주의를 우리 조선에서 좀 발전을 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옆으로 넘기면 이 독립협회의 활동은요 크게 자주국권운동, 자유민권운동, 자강운동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활동의 내용들을 찬찬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신문을 발간을 하게 되는데 그 신문의 이름이 독립신문입니다. 여기 있죠? 독립신문. 그래서 독립신문을 창간을 하게 되는데 밑에 보시면 이게 바로 독립신문이에요. 독립신문은 쌤이 아까 얘기했죠. 독립협회의 활동 목적 중에 하나는 대내외에 우리의 자주성을 알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우리나라의 현 상황을 알려야 하고 또한 우리나라가 어떻게 개혁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공감대도 사고 그리고 주요 정보도 알리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내외에 알리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대내적으로 민중들에게 좀 널리 읽히기 위해서 한글로 쓰여졌고요. 또한 외부에 알리기 위해서 가장 많이 쓰는 그리고 이제 서재필이 살고 있었던 국가인 영어로 이 독립신문을 창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립신문은요, 한글과 영어 이렇게 두 가지 언어로 발간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주요 내용은요, 뭐 국제 정세라든지 우리나라의 상황이라든지 기타 계몽적인 내용, 사회 현안 이슈 뭐 이런 것들을 담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위로 올라가서요. 그래서 독립협회 활동은 독립신문을 창간을 하고 계속 신문을 발간하는 것. 그 다음에 아관파천으로 러시아 공사관에 있었던 고종의 환궁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요. 결국 이러한 국민들의 여론, 그리고 고종 스스로의 판단, 뭐 독립협회의 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약 1년 만에 1897년에 다시 고종이 환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운동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한 자주성을 알리기 위해서 기존에 우리가 사실은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중국과의 사대 관계를 유지했고요. 또한 청과의 관계도 사대 관계를 유지했어요. 특히 이 청 같은 경우는 이모군란 이후에 노골적으로 그 우리나라에 대한 간섭 뭐 지배 이런 것들을 드러내면서 우리나라를 속국으로 만들려고 했었죠. 근데 결국 청일전쟁으로 청나라가 패배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모든 자신들의 이러한 지배하려고 하는 욕구들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종주권 이런 것들을 모두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이 이제 청의 간섭이 떨어져 나간 지금이 우리가 자주국임을 알릴 때다라고 하면서 청의 사신을 원래 맞이했었던 이 영은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허물고 그 자리에 이제 우리는 그 누구의 지배도 받지 않는 간섭도 받지 않는 독립국가다라고 하면서 이 독립문을 건립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독립문 건립의 명목으로 이 기금을 마련을 하기 위해서 독립협회를 창립을 하게 되는데 이 기금을 모금하는 과정에서 이 기금을 내기만 하면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게 했어요. 그러니까 문턱이 상당히 낮았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도 많이 참여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독립협회가 소수의 지식인만을 대변하는 단체가 아닌 민중들을 이렇게 어우르는 국민적인 단체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 이듬해인 1898년에 이제 만민공동회를 개최를 하게 돼요. 그래서 독립협회가 주도해서 개최한 근대적인 대중집회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이후에도 계속 여러 차례 열리게 되는 민중집회고요. 이 집회에서는 뭐 신분과 나이에 구분 없이 누구나 연사로 올라가서 연설을 하고 자신의 생각을 알릴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민중들이 정치적인 주체로서의 본인을 깨닫게 되는 이러한 계기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만민공동회를 여는데요. 이 만민공동회 이전에 보시면 이게 바로 독립문이에요. 독립문은 지금 여러분들 3호선에 독립문역 있죠? 거기 내리면 바로 볼 수 있고요. 이 근처에는 서대문 형무소도 있어요. 그래서 뭐 많이 가본 학생들도 있겠지만 혹시 안 가봤다면 독립문도 한번 보고 그 근처에 있는 서대문 형무소도 한번 다녀오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거기 다녀오면서 보면은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희생했구나. 우리는 그러한 핏값 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 돌기둥 2개가 있죠? 이게 원래 영은문이 있었던 자리고 이 영은문의 기둥, 주춧 기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은문의 흔적을 남겨둠으로써 우리가 이전에는 이렇게 4대 관계 속에서 자주성이 조금 훼손됐었지만 지금 현재는 독립국가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쨌든 다시 올라가서요. 만민공동회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민공동회에서는요. 자주국권운동이라고 해서 국가의 자주성을 확립을 하고 국권을 수호하려고 하는 운동을 펼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들이 이런 러시아의 내정 간섭이나 이권 침탈을 저지하려고 하는 운동이고요. 실제로 러시아가 이 저령도는요. 여러분 부산에 영도 아나요? 부산에 남단에 보시면 섬이 하나가 있어. 지금은 다리로 연결이 돼서요. 연륙교고요. 차 타고도 갈 수 있고 버스도 왔다 갔다 하는데 예전에는 여기가 섬이었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이제 목장을 많이 이제 운영을 했어. 그래서 말 같은 걸 많이 키웠는데 이 말이 워낙 빨라서 이 그림자도 잘라내고 달려간다라고 해서 전령 잘라내다 할 때 그림자영 해서 저령도라고 불렀는데 이곳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남단이면서 동시에 일본과 가깝고요. 또한 태평양으로 나가는 길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저령도를요. 조차는 빌린다는 거여서 저령도를 러시아가 빌려서 이곳을 사용하려고 했었는데요. 이 요구를 저지하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우리나라 내정 간섭을 위해서 재정고문, 군사고문을 보냈는데 이것도 철수를 시키는 이런 성과를 가져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유민권운동은 자유민권 말 그대로 민권, 그래서 우리 인민의 권리를 이제 획득하자, 보장받자라고 하는 운동인데 그 중에서도 이 자유권, 그래서 뭐 신체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요구하는 이러한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우리가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너무 일반적이지만 사실상 이 인권이라고 하는 게 이전에 전근대적인 사회, 전제군주 사회에서는 보장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 전제군주 사회에서 인권을 보장받기 위한 운동들이 이 시민혁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인권은 만약에 인권은 우리가 그냥 가지고 있는 날 때부터 갖고 있는 인간으로서 가지는 권리다라고 할 땐 인권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헌법에서 규정을 할 때는 기본권이라고 하는데 이 인권은 기본권으로는 크게 5가지가 있지만 사회권과 청구권은 잠깐 선생님이 쓰진 않았어요. 크게 3가지로 나누자면 국가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권리인 자유권, 그리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인 평등권, 그리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인 참정권이 있는데 이 3가지의 인권을 신장시키고자 이 자유민권운동에서 처음에는 자유권, 그 다음에 평등권, 이후에 참정권 운동까지도 추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강운동은요, 우리나라가 강해지기 위해서 여러 분야에 걸쳐서 개혁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했던 내용인데요. 대표적인 것으로는 이제 의회운동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 의회 설립운동은 위에 자유민권운동 과도 연관이 있겠죠. 참정권과 관련된 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의회 설립 운동 같은 경우는 이 정부 관료와 함께하는 관민공동회를 개최해서 그곳에서 이제 헌의육조
오를 이제 올리는데 이것이 이제 결의가 관민공동회에서 결의가 되고요. 고종이 승인을 하게 되면서 이 헌의육조에 따라서 우리가 의회를 설립을 하자라고 하게 됩니다. 헌의육조는 밑에 보시면 외국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황제권을 공고히 하자. 앞에 우리가 봤던 자주국권운동과 관련이 있죠. 그 다음에 이권과 관련된 계약이나 조약은 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날인하여 시행할 것이라고 해서 이권에 대해서 국민들의 대표인 중추원에서 그것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한 거고요. 또한 계약과 조약 같은 것들에 국회의 비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지금의 의회 제도와도 비슷해요. 그 다음에 재정은 탁지부에서 전담하다. 재정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중대한 범죄는 공판하고 피고의 인권을 존중한다. 이거는 자유민권운동의 인권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책임과는 정부의 그 뜻을 물어 과반수가 동의하면 임명할 것이라고 해서 어떤 고위관직을 임명할 때는 공정하게 인사를 해라라는 내용인데요. 2항과 5항 같은 경우는 현재 의회에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5항 같은 경우는 고위관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같은 것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헌법에서 명명한 헌법기관, 예를 들면은 뭐 국무총리라든지 대법원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국회에서 동의권을 행사해야 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근대적인 의회를 만들려고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헌의육조는 고종이 나중에 반대를 함으로써 실현이 좌절이 됐지만 그래도 중추원 관제를 반포를 함으로써 관선 25명, 민선 25명으로 어떤 법률의 제정 그리고 개정을 하거나 심사를 하거나 그러니까 법률을 만들거나 아니면 고칠 때 이런 것들 심사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의결권을 가지게 되는 그런 관제를 마련을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보수 세력이 계속 모함을 해요. 독립협회가 국왕을 몰아내고 공화정을 수립하려고 한다. 공화정은요, 왕이 없고요. 보통 군주가 있다가 공화정이 되는 국가는요, 평화로운 경우 거의 없고요. 혁명을 통해서 국왕을 몰아내는 쿠데타가 일어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즉 역모를 꾸민다는 내용이나 다름이 없죠. 그래서 결국에는 고종이 황국협회, 보부상이 중심이 된 황국협회를 통해서 만민공동회를 습격하고 해산을 시키고 그리고 기존의 중추원도 의결 기능을 다 없애버려요. 이런 식으로 결국 독립협회가 해산이 되게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해산은요. 여기 이렇게 써있는데 1898년 12월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듬해까지도 이렇게 돼서 89년이라고 한 것 같은데 이거 해산 이거 지워주세요. 1898년 12월이다. 이 해산 연도가 되게 이상하게 돼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갑신정변과 가부개혁이 그 뜻은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민중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는데요. 이 독립협회는 국민의 기반을 둔, 민중의 기반을 둔 운동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를 극복한 점이 있다. 그리고 근대 국민국가를 지향하기 위해서 입헌군주제, 의회 설립 등등의 이런 국정개혁까지도 추진을 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이권수호 운동은 매우 좋았으나 대부분 러시아를 향해 있다. 그래서 러시아 외에도 미국이나 일본 등도 우리 이권을 많이 침탈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그들에게는 소극적이었다라는 것이 아쉽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인 대한제국과 광무개혁의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대한제국과 광무개혁은요, 독립협회와 거의 이제 비슷하게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흐름을 좀 보면, 자, 먼저 아관파천이 1896년에 일어나게 되고요. 또 같은 해에 독립협회가 창립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독립협회가 환궁해라 요구했고요. 이듬해에 대한제국 환궁한 다음에 대한제국을 수립하고 연호를 광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98년에 만민공동회도 개최하면서 자주국권, 자유민권, 자강개혁운동을 추진을 하면서 결국 관민공동회까지 이끌어내고요. 여기서 헌의육조를
고종에게 승인을 받았다가 결국 이것은 좌절이 됐지만 중추원 관제까지 공포하면서 의회 설립 문턱까지 갔다가 결국은 수구 세력의 방해로 이 개혁이 좌절이 되면서 독립협회가 해산이 되게 되죠. 이 독립협회가 해산이 될 때 이 독립협회 해산의 이유가 고종을 몰아내고 공화정을 실시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일련의 흐름을 봤을 때 국왕과 독립협회 사이에 개혁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을 했을지언정 그 개혁의 방향이 독립협회는 아래에서부터 민중으로부터 의회 이런 느낌이 강했다면 고종 같은 경우는 실추된 국왕권 그리고 국가의 권위를 다시 회복시키려면 개혁도 중요하지만 국왕의 권리를 다시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후에 대한국 국제를 반포하게 되는데 그 내용에서는 전제 군주권을 공고히 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대한제국의 수립 이후에 광무연간에 행해졌던 대한제국의 수립 이후에 일본의 침략이 거세졌던 러일 전쟁 직전까지의 이 광무개혁을 통해서 국왕 중심의 고종 중심의 개혁이 어떻게 추진이 됐고 이전의 개혁의 부족한 부분은 또 어떻게 보완하려고 했는지 이런 부분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은요, 인간은 결국 발전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근대의 개혁의 움직임이 어떨 땐 답답하고 어떨 땐 아쉽고 안타깝고 또 결국 우리가 일제의 식민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떨 땐 패배주의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고 봐요. 하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요구를 시대의 현안이 무엇인지를 알고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다음에 이것을 보완하면서 발전하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오늘 내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대한제국과 광무개혁 내용은 여기는요 흐름보다는요 개혁의 내용들을 중심적으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배경은 아광파천 이후에 고종에 대한 환궁 요구가 많아지면서 1년 만에 환궁을 하게 되는데 이때 경운궁, 지금의 덕수궁으로 환궁을 하게 됩니다. 원래 이름은 경운궁이었고요. 고종이 1907년에 일본으로부터 강제 퇴위를 당한 이후에 순종이 즉위를 하게 되는데 그때 지금의 이름이 덕수궁으로 바꾸게 돼요. 어쨌든 경운궁으로 환궁을 한 다음에 이때 이제 러시아의 세력이 강해지고 일본의 세력이 어느 정도 이렇게 하면서 부딪히다가 이때 세력 균형을 이루면서 외세의 간섭도 약간 줄어든 상황이었어요. 이때 실추된 국왕의 권위를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국가의 자주성을 드높이자라고 하면서 대한제국을 선포하게 됩니다. 명목상으로 우리가 황제를 얘기할 수 없었던 이유는 황제는요 단 하나의 국가밖에 될 수 없고 그것이 중국이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중국이 사실상 청나라가 일본과 전쟁에서 지면서 이제 황제의 권위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제후국가가 아닌 왕의 국가가 아닌 황제의 국가가 되겠다라고 하면서 대한제국, 이때 제자가 황제할 때 제자죠. 이 대한제국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구단 혹은 원구단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하늘에 제를 올리면서 환구단은요. 이 밑에 보시면 여기에요. 여기가 환구단. 여기는 황궁우인데요. 여기는 이제 황제는 하늘의 아들이잖아. 그쵸? 그러면서 이제 하늘의 제사를 지낼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제사를 지내는 곳이 환구단. 그리고 이 천지신명의 위패를 모신 곳이 황궁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묘랑 비슷하죠? 자, 그 다음에 황제 즉위하고요. 국호를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연호를 광무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청과의 사대 관계를 완전히 청산하고 자주 독립의 의지를 보여주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독립협회를 해산을 시켜요. 처음에는 우호적이었으나 독립협회가 황제권을 제한한다고 생각을 하자 강제로 해산을 시키고 광무개혁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이 광무개혁은요. 아까 대한제국 선포 이후에 광무연간에 행해졌던 개혁들인데요. 기본 원칙은 구본신참으로 옛것을 근본으로 삼고 새것을 참고한다라고 해서 점진적이고 복고적이지만 그래도 개혁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다. 자, 정치적으로는 대한국 국제를 선포하는데요. 이 시기가
독립협회가 해산된 직후예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군주권을 공고히 하는 내용들을 많이 담아요.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우리는 자주 독립국이다. 우린 전제정치 국가다. 그 다음에 황제는 무한한 군권, 법률 제정, 대사, 특사, 감명, 복권, 그 다음에 조약의 체결, 사신의 파견, 뭐 기타 등등의 내용들을 담고 있어. 그래서 황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즉 황제권이 무한함을 공식적으로 명문화, 이 법제를 통해서 법으로 만들어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황제가 군, 입법, 행정, 사법, 외교, 인사권까지 모든 권한을 보유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군사적으로는 원수부를 설치해서 황제가 군사권을 장악하게 하고요. 또한 국왕의 호위인 시위대, 중앙군인 친위대, 지방군인 진위대의 병력을 증강하고 장교를 육성하고 징병제를 실시하는 등 군사적인 개혁을 실시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아까 이전의 개혁과 쭉 연관지어서 보라고 했죠. 그래서 보시면 갑오개혁의 아쉬운 점 중에 하나가 아니고 두 개는 먼저 상공업에 대한 부분이 조금 누락이 됐다라는 것과 군사개혁이 없었다는 건데요. 이 광무개혁에서 군사개혁을 실시하고 또 밑에 볼까요? 경제적인 부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국 강병을 위한 개혁을 추진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먼저 토지세가 왜 안 거칠까? 계속 그들이 은결, 토지 재산을 누락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그들이 재산을 누락하지 않을까? 그들의 소유를 근대적으로 인정해줄 수 있는 땅 문서를 발급을 하자. 그래서 이것을 이 토지대장에 등록을 시키고 지계를 발급을 해줌으로써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인정을 해주면서 동시에 세금을 부과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은결을 그냥 단순히 색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 토지세를 내는 대신에 국가가 그 토지의 소유를 인정해주고 또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하려고 하겠죠. 여러분들 부동산 세금 내고 싶지 않다고 소유주를 변경하지 않는 경우는 없잖아요. 왜냐면 이것이 내 것이라는 걸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되니까 이 지계를 발급을 함으로써 전국적으로 토지 조사도 하고 재정도 증가를 시키면서 동시에 근대적인 소유 관계를 만들어주고자 했는데 이것을 결국 일본이나 열강들이 반대를 해서요.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은 못 되고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상공업 진흥을 위해서 공장도 만들고 회사도 만들고 시설도 만들고 학교도 만들고 유학생도 파견을 하는 등 이러한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개혁을 추진한다. 자, 그 다음에 외교적인 부분에서 보시면 이 간도랑 독도는 이후에 좀 볼 건데요. 일단 여기는 그냥 이범윤을 간도관리사로 파견을 했다. 독도를 관보에 명기했다. 등등의 독도와 간도를 좀 우리 영토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도 했다라고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간도랑 독도는요, 훨씬 더 자세하게 뒤에 나와요. 그때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보시면 대한제국과 이러한 황제권의 강화, 개혁이 가능했던 이유는 러시아와 일본이 세력 균형이 이루어졌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고종은 황제즉위식을 거행한 다음에 군사적으로도 개혁을 했으며 지계를 발급하는 등 근대적인 소유권, 토지조사 사업도 했었고 상공업 진흥을 통해서 부국과 강병을 모두 추진하려고 했던 그러한 자주적인 성격을 가진 개혁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수업 시간에 볼게요. 안녕.